정책이 경제다 시간인데요. 김준일 평론가님 그리고 윤형중 대표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챗GPT가요. 검색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나온 기사까지 다 검색해가지고 정리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시는 일단 많이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 통화 녹음 그게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잖아요. 물어볼게요 한번. GPT 평론가님, 그 미국에 계실 텐데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하고 통화 녹음 파일이 나왔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이 여당 공천에 개입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좀 분석해 가지고요. 대통령 탄핵 사유를 조각할 수 있는지 법적인 포인트를 몇 개 좀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대통령의 통화 녹음 파일을 법적으로 분석해서 탄핵 사유가 될 만한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핵심은 이 통화 내용이 법 위반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대한 위반인지입니다. 1.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당 공천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 소지가 있어요. 대통령이라도 공천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여당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명백한 중립 의무 위반이죠. 이 부분이 탄핵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헌법상 권한 남용 여부.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후보나 개인적인 친분을 위해 공천에 개입했다면 권한을 사적 이익에 남용한 셈이 됩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 권한 남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탄핵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구체적 지시 여부와 개입의 정도. 통화에서 단순한 의견 제시에 그쳤는지 아니면 명확하게 지시를 내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의견 정도라면 탄핵 사유로 가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지시가 공천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 했다면 중대한 위법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커지죠. 그렇군요. 탄핵 절차 요건. 탄핵 절차는 뭐 우리 평론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이제. 집에 갈까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들었으면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두 분 또 하실 말씀 있어야 되니까. 근데 포인트를 좀 짚기는 짚었는데 뭐 가끔 얘가 헛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거 여당 공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명 씨한테. 그것이 불법이냐? 불법이라면 탄핵을 조각한 사유가 되는 불법이냐? 뭐 이런 이 질문인데 공직선거법 위반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할 수 있다. 근데 구체적 지시가 있냐? 이런 포인트 짚어주네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뉴스? 방금 탄핵 요건까지 정확하게 설명했다면은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없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당에서 가장 강하게 어떻게 보면 방어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그 탄핵의 요건은 대통령의 직무상의 그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그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통화 녹음 자체가 그 5월 9일에 이뤄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5월 9일은 대통령이 취임하기 바로 하루 전이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이라 대통령의 직무상의 불법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방어를 하고 있고요. 사실 굉장히 형식적인 논리로서 국민들에게는 잘못을 했는데 하루 차이로 별 문제, 위법은 아니었어, 뭐 이런 정도의 얘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5월 10일에 그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미 이제 취임한 이후에 그 영향력이 행사되어가지고 발표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상의 불법 행위다라고 이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AI가 여기까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상당히 우려스럽네요. 네.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저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아까 공직선거법 제9조 이런 얘기 그거 맞는 건가? 하여튼 일단 의견 주시고 그러니까 쟁점이 많은데 일단은 뭐 모르겠어요. 탄핵 사유가 되는지는 그냥 명백하게 법률에 이제 헌법에 적혀 있잖아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에 이제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는 선거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이거 지금 김영선 공천을 줬을 가능성, 개연성들이 지금 의혹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80일에 조사하고 3억 7,500만 원 김건희한테 받으러 간다고 명태균이 강혜경한테 얘기를 했는데 빈손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한 공천 개입이 아니에요.
예, 공천 대가예요. 공천 대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김영선 후보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뭐 공천 시켜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법원이 만약에 이제 수사가 이게 단계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게 특검에 갈 수 있을지 특검에 가면은 그 부분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게 인정이 될지 그러면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지 탄핵 소추에 지금 아무리 야당을 해도 192명이니 여당이 거기에 동참을 할지 그다음에 그게 헌재에 가서 인용이 될지 이게 지금 단계가 너무 많아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정국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 요게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너무 앞에서 다 얘기하면 일단 여기까지. 예. 좋아요. 예.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사실 이게 명태균 씨가 많이 아마 내포된 건 이런 얘기 같아요. 명태균 씨가 많이 도와줬는데 연락해서 누구 공천해달라고 그러니까 거절을 하는데 이것도 내포된 이야기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뭐 정확히 그런 워딩이라는 건 아니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뭐 내가 좀 들어주는데 저쪽에서 좀 반응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본인은 거절을 하는 걸 그런 방식으로 그냥 인간관계를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투에 그런 해명을 내놨어요. 오늘 재밌는 그걸 말평을 어떻게 하나 봤어요? 봤어요. 김은혜 전 청와대 홍보수석 지금 의원이시죠.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사건 때 그 날리면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김영선 해줘라가 아니라 회줘라, 회를 줘라 이렇게 막 얘기하는 무슨 말이에요? 김은혜 의원이 이제 그 나와서 김영선 해줘라가 아니라 김영선 회줘라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브리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평을 하나 비꼬는 만평을 하나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통령실에 지금 해명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명태균 씨에게는 거짓말을 한 거고 지금 얘기하는 국민들에게 해명한 거가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명태균 씨와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얘기들은 다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둘간에는 상당히 내밀한 얘기들, 김건희 여사 포함해서 얘기들 나눴는데 과연 둘간의 얘기들이 사실이었고 좀 국민들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누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챗GPT가 못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맥락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어제 대화 녹음 그 파일이 공개되고 나서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탄핵 열차가 출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의 상황들을 다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첫 시작이 뭐였냐면은 한겨레 신문이 K스포츠 재단이랑 미르 재단이라는 희한한 재단이 생겼는데 맞아요. 그 재단에 갑자기 대기업들이 막 몇백억을 출자했다. 맞아요. 이 보도서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 막 줄줄이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문체부 인사에 문제가 있다. 뭐 정윤아 씨의 2대 입학 가운 성적에도 문제가 있다. 뭐 삼성물산 제일모직에도 뭐 그 합병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다. 막 그 최순실과 관련된 의혹들이 막 줄줄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스모킹건이라고 알려진 탁 터진 게 뭐였냐면은 태블릿 PC건이었습니다. 태블릿 PC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그동안 나왔었던 최순실에 관련된 모든 의혹들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완벽한 연결고리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잘 보면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고구마 줄기처럼 뭐 최상명 그 당시 특검 때부터 특검 해지지 않은 특검 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의 이제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이번에 공천 개입 논란, 당무 개입 논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터져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김건희 여사의 굉장히 이제 문제적인 행동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으로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이게 뭐 당선자 신문이다, 대통령 신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민주당이 또 뭐 하나 더 이제 그 계속 이제 밝힐 녹취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윤 대표님 말씀은 이 덕담 차원의 얘기란 해명은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네,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건 실제로 개입을 한 것을 인정한 녹음 파일이 나온 거라고 봐야 된다. 말하자면 최순실 씨의 그 태블릿 PC가 나온 것처럼 연설문이 나온 것처럼 아니 명태균과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행위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으면 모를까.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 우리가 그 사인들 간의 대화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 얘기한 게 사실이라고요. 이거는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이죠. 그러게요. 대통령실이 그동안에도 몇 번 해명을 내놨었잖아요. 근데 그 해명들이 좀 사실이 아닌 게 많았죠. 일단 우리가 논의를 함에 있어서
탄핵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별도의 절차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고 이게 위법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따져보고, 그리고 탄핵은 그 이후에 사실은 저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논의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용산의 신뢰를 잃었어요.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에서는 2번밖에 안 만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반박 나왔잖아요. 이준석, 김종인, 박영선 뭐 해가지고 한 4번에서 5번 정도 만난 거 바로 만났고, 경선 막바지 이후 거리로 뒀는데 지금 대선 당일까지 보고받았다라는 보고서 나오고, 그리고 좀 전화 통화한 것까지 나왔잖아요. 취임 전날이죠. 취임 전날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뭐 윤석열하고 명태균하고 뭐 문자나 전화 통화가 그동안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김건희의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목소리가 바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 거는 다 뽀록이 났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은 신뢰가 없다라는 걸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목소리가 요것만 딱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사실 정치적 공방의 여지라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짧게 재구성을 해볼게요. 그동안 나왔던 녹취록들을 얘기를 해보면은 뭐 엄청 많은 거 있지만 핵심적인 것만 할게요. 5월 2일 날 2022년 5월 2일 날 명태균이 강혜경 씨, 그 제보자 강혜경 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면 난리 뒤집어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5월 10일이거든. 5월 10일이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고 5월 10일이 공천이 확정된 날이에요. 그 8일 전에 이미 여사가 약속을 한 거야. 이 양반한테, 저기 명태균한테. 그런데 이게 구두로 약속을 한 거지 공관위에서 픽스 작업까지는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정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명태균이 전화를 해요. 그 어저께 이제 공개된 녹취가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있고, 하나는 6월 2022년 6월 15일에 요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인한테 얘기하는 거.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 명선생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놀래가지고 전화 오게 만드는 게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저 워딩을 제가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5월 9일 날 아침에 명태균이 전화를 한 거예요. 사모님이라 부르거든요. 사모님, 저 그날 5월 2일 날 말씀해 주신 그 김영선 공천권이 이게 아직 지금 픽스가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라고 하니까 여기가 김건희가 스피커폰을 킨 거예요. 왜냐면 명태균이 이거 들었잖아 지금. 아니 오빠,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도 얘기했잖아. 둘이 스피커폰 켜놓고 같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스피커폰 켜놓고, 아니 오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따져 묻는 거를 명태균이 다 들은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이 명태균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횡설수설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분명히 했는데 말이야, 얘들이 말이야 라고 하면서 저 공관위한테 보고도 받았고 말이야. 그래서 당에서 좀 얘기가 많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화는 끊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뭐라고 명태균이 왔냐면은 윤상현이한테, 저 명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제가 전화했어요.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다음 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부친 뒤에 이게 지금 명태균이가 있는 게 잡혔잖아요. 한참 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되고 나서 저기에 이제 그 강혜경한테 전화를 해요. 강혜경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뉴스토마토가 최초에 보도한 건데 뭐냐면은,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 좀 줘라 했는데 요거 나온 다음에 뭐냐면은,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라고 했잖아. 사무하고 전화했는데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러대 윤상현이 끝났어. 요 얘기가 뉴스토마토가 최초 보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강혜경이 김영선한테 전화를 해요. 5월 9일 날 당일날.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 무슨 축하,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모른다고 해야 돼, 명태균이 입단속 특혜 해야 돼, 이게 얘기가 나와요. 5월 9일 날. 그리고 5월 10일 날 공천 받고요. 또 이제 5월 23일 날, 선거는 아직 6월 1일 날 치르니까 한 일주일 전이에요. 어쨌든 강혜경하고 김영선하고 전화가 통화돼서, 어쨌든 명태균이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서 내가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거야. 이 감당이 뭐냐, 우리가 뒤에 봤잖아요. 세비 반띵. 세비 반띵. 그래서 나갔는데, 그럼 왜 세비 반띵을 줬냐? 앞단에 81차례 여론조사 해가지고 3억 7,500만 원 못 받았으니까 그거 대신 받은 거잖아요. 이 모든 조각이 어제 윤석열의 목소리로 다 딱
다 맞아 떨어지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소리가 완성이 된 거네요. 완전히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빼지를 못하니까 윤석열 목소리 아니다, 조작이다 이런 얘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사소한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 당선 전날이라서 전화 100통 받았는데 그리고 그냥 덕담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풀스토리에 대한 설명들을 사실 아까 이제 AI가 그것까지 할 수 있으려나 그런 걱정까지 했었는데요. 예, 진짜 정리 잘했어요. 예, 그 풀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사건의 핵심은 그 불법 여론조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공천 개입인 거잖아요. 그 부분은 대통령이 직접 실행한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이제 그 제대로 조금 더가 아니라 아직 뭐 하나 제대로 진행된 게 없는데요. 이게 불법 여론 그냥 단순히 뭐 여론조사를 대신해 준 것인지 여론 조작을 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더 제대로 조사가 좀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뭐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은 그 미래한국연구소가 수행했었던 여러 여론조사들의 그런 조작 정황들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작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지도 한번 우리가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챗GPT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에서 어제 법사위원들 모여가지고 뭐 유상범이나 정점식 뭐 해가지고 쉽게 하면 당선인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 전에 그 공직선거법 구조 얘기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공직선거법에는 이제 기타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뭐라고 하면은 그 구조에는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또 정치적 중립을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당선인이 들어간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선인이라고 가로 열고 써 있지는 않죠. 근데 당선인이라고 하면은 대통령 인수위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 당선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위를 공무원이라고 규정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활동비를 받고 월급을 안 받지 활동비를 받고 그리고 인수위를 꾸릴 권한이 주어지고 그리고 국무위원 선임할 권한이 주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법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조에 명시된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라고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주장을 이제 야당이나 뭐 법률가들은 하고 있고 국힘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민주당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게 5월 9일에 전화 통화를 했지만은 실제 공천이 된 거는 5월 10일이잖아요. 공천 확정. 그러니까 이게 발언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행위의 결과물이 5월 10일인데 그거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발언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걸린다. 당선인 시절에 했더라도 5월 10일에 공천이 되고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 이거예요. 지금 진실 공방이 약간은 있어요. 아까 스토리 완성됐다고 하셨지만 명태균 씨는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명태균 씨 입장이 묘한데 이걸 좀 디펜스하는 입장에 녹취가 중간에 빠졌고 뭐 이렇게 짜집게 됐다는 취지로 얘기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분은 지금 어떤 생각인지 좀 궁금하고. 헛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일단 지금 이 녹음은 명태균 씨가 공개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명태균의 운전기사. 그러니까 명태균하고 김영선은 사람을 같이 썼어요. 명태균의 운전기사인데 이 사람이 김영선이 당선되고 나서 김영선의 운전기사로 갔어요. 그러면서 명태균을 또 태우고 갔어요. 강혜경 씨도 원래 명태균이 데리고 있었던 부소장인데 거기에 자금 담당 김영선의 자금 담당자로 갔어요. 그것도 대가성이네. 어떻게 보면. 뭐가 됐든 하여간. 시켜준 거잖아. 그리고 김태열이라고 지금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있잖아요. 왜냐면 명태균은 본인이 신용불량자인데다가 선거법 위반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김태열은 김영선의 오촌이에요. 그리고 김영선의 법무법인의 법무실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기 예전에 시사경남이라고 있었거든요. 명태균이 운영했다가 폐업한 언론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도국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사람까지 공유도 하고 돈도 공유하고 그리고 명태균이 그 김태열하고 강혜경 카드 쓰고 개인 카드 신용불량자니까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운전기사가 이거를 녹음을 했거나 아니면은 블랙박스에 녹음된 거. 그래서 소리가 지지직 거리잖아요. 이거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리잖아요. 운전 중에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게 녹음이 된 그런 상황인 거죠? 들려준 거죠, 그러니까. 아, 들려준 거를. 들려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려준 그거는 거를 민주당 녹음을 쪽의 했다. 주장인데 어쨌든 스피커폰으로 한 건지 아니면은 뭐 그거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블랙박스 아니면은 아예 작심하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녹음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블랙박스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운전하면서 일일이 이거를 키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쉽지 않고 음성이 녹음되는 블랙박스를 한 번에 이제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다. 편집된 거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요. 아니 뭐 편집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사실 취지가 흐트러지지 않을 아니, 것 같아요. 내용을 아예 뭘 편집이고 거기서 뭘 편집이 필요하니까. 무슨 얘기가 필요해 이게. 저는 명태균 씨의 미묘한 태도 변화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뭐 통화의 중간 내용이 빠졌다, 혹은 이제 뭐 아마 노컷 뉴스였나요? 언론 인터뷰 잠시 응하면서 지금 선침 묘소의 모든 데이터 자료가 있는데 불태우러 간다라고 해가지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선친 묘수. 그러니까 뭐 본인 말에 의하면 선침 묘사는 뭐 검찰이 함부로 거기 파지 못할 테니까 거기다가 그 모든 자료를 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전국의 기자들이 그 선침 묘소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지금 전국을 헤매고 다녔고 지금 그 고향이 어딘지, 고향이면 인근 일대를 뒤져가지고 마을 사람들 물어보고 해서 선침 묘소가 어딘지 검찰이 확인해줬어요. 선침 묘소 없다, 화장했다. 예, 화장. 예, 근데 검찰이 왜 알고 있는지도 참 의문인데 검찰이 확인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참 허탈해했는데, 아무튼 이 명태균 씨의 이 미묘한 태도의 변화와 어제 이제 뭐 선침 묘소에 묻으러 간 걸 다 태우러 간다 막 이런 얘기했던 거는 대통령실에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 나 좀 살려달라. 나 건들지, 그런 거죠. 살려달라, 또 건들지 말라. 그런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 이만한 데이터 갖고 있는데 아직은 풀 생각 없어. 그리고 내가 다 태울 의지까지도 있으니까 이게 어떤 자료인지 알지? 이거 건드리면은 한 달 만에 탄핵이야. 그래서 이제는 한 달도 아니죠. 그래서 그 탄핵에 이런 자료들을 내가 갖고 있는데 풀지 않을 테니까 날 건들지 마라. 날 살려달라. 그럼 명시의 뜻하고는 반대되는 자료 공개가 지금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건 제공한 본인이, 그리고 그 TV조선하고 인터뷰했는데 이거 내가 제공한 거 아니고 그 XXX 내가 데리고 있던 XXX가 한 거다라는데 그냥 삐 처리가 됐는데 그게 이제 운전기사인 거고, SBS랑 이제 인터뷰했던 그걸 보도를 보면은 자기는 용산에다가 SOS를 계속 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거 공개했다가 뭐 김건희랑 했던 카톡 그거 공개했다가 다시 이거 친오빠다, 그거 윤수 서결이 오빠 아니다라고 자기가 확인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태도를 바꾼 게 SOS를 쳤다라고 자기는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판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됨으로써 사실은 내가 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니들이 날 건드리면은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라고 했는데, 그거를 민주당이 사실상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명태균은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돼가고 있는 판국이고, 묘소는 부친 묘소는 일주일부터 얘기했어요. 사실은 언론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해서 그렇지 부친 묘소에다가 내가 다 뒀다고 하는데, 니들 파묘할 수 있으면 파묘해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아예 그거를 불태우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검찰입니다 지금. 왜냐면은 제가 계속 이거 구속시켜야 된다고, 빨리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다고 지금 태우겠다고까지 했으니까 완전 증거인멸이다가 지금 잠적했어요. 지금 언론사 어제 그걸 마지막으로 CBS랑 인터뷰한 거 마지막으로 지금 아예 잠적해버렸어요. 아예 어디 갔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검찰 직무유기네 이거. 이건 직무유기라고. 나 같은 사람도 딱 보면 얘가 지금 무슨 짓 할지 모르는데, 이게 설령 그게 거기에 묘소가 없고 뭐 가묘를 세워놨을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 얘기를 하고 했으면은 빨리 증거인멸 의사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네, 파묘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붙인 묘소에다가 묻어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증거인멸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이 진작했어야 되는데, 어제 다시 압수수색은 했거든요, 명태균 집을. 근데 명태균을 잡아야지. 긴급 체포할 사안이에요. 근데 안 하고 있다. 이제 그리고 지금 행적이 묘연하다. 이거는 무조건 특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검찰이 믿을 수가 없는 이 존재들이다, 얘들은. 그리고 검사 탄핵 사유가 될 것 같다. 이거는 어쩐지. 아니 검찰 해체 사유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의 혐의가 확실하고 증거인멸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역사상 이렇게까지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이 사람을 갖다가 인신구속을 안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구속 사유거든요. 증거인멸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진짜 기소 독점권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딱 보여주니까 사실 검찰 해체 뭐 과격한 표현이지만 사실 검찰 개혁 법안이 나와 있죠 이미. 그렇다고 이제 연관이 되네요. 한 가지 근데 또 확인해야 될 게 저 진짜 흥미로운 얘기 이거였어요. 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한동훈 검사, 윤석열 이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같이 수사를 한 거 아니에요 결국. 근데 거기서도 이 박근혜 대통령의 여당 공천 개입 건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기소를 해가지고 유죄를 받았어요. 2년을 그러니까 사유 박근혜 중에 대통령 하나 많지만 하나 2년을 받았더라고. 근데 그때는 녹음 파일도 없었더라고요. 제가 막 그때 거 찾아보니까 그냥 정황 증거 다 주변 사람들 얘기 가지고 유죄를 받았어요. 요거는 탄핵 사유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요 5개 탄핵 사유 중에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요 부분이 탄핵 사 왜냐면 그거는 나중에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된 거예요. 탄핵이 먼저 되고 나중에 그렇죠. 계속 재판이 되면서 유죄가 확정이 됐으니까 탄핵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2018년인가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유죄를 받았다라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대통령은 당 총재를 겸임을 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거에 고리를 끄는 게 김대중이에요. 2001년에 그래서 나는 탈당하겠다 그리고 당 총재 내려놓겠다라고 하고 당정 분리가 확실히 된 게 노무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당 총재 대표를 겸임하지 않게 됐으면서 자율성을 당이 갖게 된 거예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대통령이 당원으로서 그리고 뭐 당정 화합 일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치적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깨버린 게 윤석열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사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 윤석열의 목을 죄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완전히 잘라버린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소를 함으로써. 당시에 뭐였냐면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친박들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역구 선정, 경선 유세 관여를 하고 선거 여론조사를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검찰이 기소를 해서 징역 2년을 받아냈거든요. 당시에 논란이 있었어요. 야, 솔직히 대통령이 이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당이 잘 돼야지 대통령도 잘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거를 법원의 판례로 만든 게 윤석열이에요. 근데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현기환 정무수석한테 보고받고 자기가 직접 돌린 것도 아니고 밑에 애들이 돌려서 간접적인 정황이잖아요. 이것도 징역 2년인데 윤석열은 지금 본인이 공천을 주라고 했어요. 직접 주라고 했어요. 이건 징역 5년이야. 이거 왜냐면 최대 5년이거든. 거의 징역 5년짜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렇게 이제 논리 구성이 되는 거니까 윤석열의 부메랑이다.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을 잡았다 이렇게 되네. 저희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는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여기 대해서 뭐 얘기했나요? 한동훈 대표 아직 아무 얘기도 내놓지 않았고요. 한동훈 대표가 할 말이 진짜 없을 겁니다. 지금 뭐 윤핵관들은 하루 차이로 당선이신 분이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렇게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내놓을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마지막 우리 처음에 잠깐 얘기했던 탄핵 얘기 한 말씀씩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산 얘기해야 돼요.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얘기해야 돼. 정치 말고. 자, 탄핵 국면으로 빠르게 가자는 얘기가 있고 이제 또 한편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시민사회 원로들 성명 발표하고 이제 김용민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코 메아리로 다시 정치권에서 의제를 제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자, 앞으로 전국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국회 운영위가 있고요. 지금 김건희 무슨 아니면 비서관들 다 출석 안 해가지고 지금 동행명령장 들고 야당이 갔습니다. 저번처럼 같이. 이제 뭐 일종의 정치적 쇼잉 뭐 성격도 있기는 하지만은 오늘 운영위에서 또 강혜경 씨 나온다고 하니까 각종 의혹들이 또 새롭게 이제 나올 테고 내일은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일 서울역 숭례문 앞에서 집회하는데 당원들한테 소집 명령 내렸어요. 그래서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 좀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탄핵 집회는 사실은 계속 열렸어요. 주말마다 지금은. 근데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그 규모가 달라질 거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쉽게 탄핵은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윤석열이 임기 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건데 어쨌든 아까 전에 탄핵의 절차라는 거는 이런 저희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해야지 그다음에 탄핵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소추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보수 진영이나 이쪽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그때 뭐 여론에 밀려가지고 박근혜 탄핵했다가 보수만 괴멸했어. 뭐하러 우리가. 그리고 사실 정치적 효능감도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탄핵 이후에 들어섰지만은 정말로 어떤 대한민국의 한 단계 밖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가 됐냐 그리고 어떤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거냐 적폐청산을 하면서 갈등만 더 심해졌다고 보시는 중도층도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쉽지 않은 약간 지리한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아까 탄핵 열차 출발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출발했죠. 그리고 어제 한국외대랑 뭐 민교협에서 그 이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대통령이 더 이상 이제 이 사안에 대해 또 김건희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성명들 시국 선언들이 아마 들불처럼 번질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주말마다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규모의 이제
집회가 열릴 것이고요. 근데 저는 방금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탄핵에 효능감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에 할 만큼 그 중하지 않아서가 절대 아니고요. 근데 탄핵의 효능감이라는 거는 그 탄핵된 이후에 지금의 여당이 처하게 될 상황 그리고 탄핵 이후에 국민들이 느낄 효능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탄핵 말고 저는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임기 단축 개헌 근데 단순히 임기 단축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좀 종합적인 개헌을 지금 내년 5월까지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간 종합적인 개헌안을 같이 논의해서 임기 단축 개헌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또 이제 윤석열 퇴진과 함께 같이 좀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거 임기 단축 네. 개헌 정확한 내용이 뭐죠? 일단 지금 나온 얘기는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2년 반 넘게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2년으로 단축시키자는 얘기만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뭐 통치구조, 뭐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기본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개헌을 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논의하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87년 같습니다. 헌법을 바꾸자. 네. 저는 바꾸자, 그런 현실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임기 5년 중에 3년만 하고 2년은 깎아라. 지금 그 얘기 내년 5월이면은 3년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5월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근데 이게 사실은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의 존재 때문에 안 돼요. 절대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번 달에 지금 15일에 25일에 선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뭐보다도 윤석열보다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무조건 싫은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대선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절대 이건 죽어도 못 받을 그런 카드가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지리멸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명 대표가 예.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이신데 그러니까 자, 요거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에서 1심 다 무죄가 나오거나 100만 원 이하의 피선거권 뭐 이거가 박탈이 안 되면은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론이. 예. 오히려. 예. 아, 근데 그렇군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이 나오는 형이 나와버리면은 100만 원 선거법 100만 원 이상이나 저기에서 그 위증교사에서 금고 이상이 나와버리면은 야 끝까지 봐야지 무슨 얘기야 무슨 그렇구나. 임기 단축이야 이렇게 이제 보수는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판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녹음 파일이 공개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과정에도 국정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어서 정부 예산안 심사가 국회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잖아요. 어제 저도 공청회 가가지고 발표하고 왔는데요. 근데 세수 결손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내용 일단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정리해 주시고 짤막하게 코멘트 하시고 다음 토론을 위한 주제를 뽑아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이슈. 얼마 펑크 났습니까 진짜 일단?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또 이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짧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지난 10월 28일에 소위 말하는 뭐 정확한 제목 이거 2024년 세수 제축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보고서인데 세수 펑크 난 거, 빵꾸 난 거 어떻게 때울 것이냐 이 얘기예요. 원래 정상적인 절차라면은 추경을 해야 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해가지고 국회 보고하고 어떻게 빵꾸 났는지 이거 다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좀 더 내고 하겠는데 이 정부는 죽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눈속임인데 건전 예산 뭐 이런 재정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땡겼어도 기금에서 지금 땡긴 좀 뒤에 설명드렸지 기금에서 땡겼어도 어쨌든 이거 빚이거든요. 지금 어디서 땡겨 쓴다는 거죠? 그거 자, 말씀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 외국한 평형기금 6조, 주택도시기금 3조, 국유재산관리기금 3조, 지방교부세하고 교부금을 감액하는 거가 이거는 감액을 하는 거 6.5조 그리고 아예 써버리지 않는 거 한 9조 뭐 이렇게 돼서 이걸 해서 29조 6천억을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다가 한 20분씩 할 수 있는데 짧게 얘기를 하면은 외국한 평형기금. 외국한 평형기금이 지금 정확한 수치가 안 나는데 지금 환율이 지금 1,400원대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0조가 줄었어요.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아직도 250조 있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가용 가능한 유동성 자금은 그거보다 훨씬 적어요. 한 70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땡겨 쓰는 게 맞느냐 지금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방어하고 있고 외평기금이 IMF 때 우리 막 환율 1,800원 막 이렇게 오를 때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확충해가지고 예.
환율이 너무 오르고 그러면 달러를 하고 원화를 계속 이렇게 환율을 조절하기 위해서 환율 교환하면서 방어용. 환율 방어용으로 예. 해놓은 거죠. 외평기금은 얼마를 쓰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라 외평기금의 규모가 얼마가 있다가 국가의 신뢰성을 작용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함부로 외국인 써보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보기에 네, 네. 환율 너무 폭락하면은 저거 어떻게 막아주겠구나. 예, 이런 쟤네 생각을 실탄이 있네 했습니다. 없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나라 망하지 네. 않겠구나. 그리고 근데 땡겼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청약 이게 정부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청약 저축한 거 청약 저축이니까 정부는 맡아서 우리도. 맡아서 관리하는 거지 정부가 뺐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정부는 이게 부채로 잡힙니다. 근데 이거를 청약 통장을 지금 지금까지 건드린다고 막 해가지고 기재부에서는 아니 청약 통장까지 쓰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약 통장의 금액도 얼마 전에 올렸어요 상한을. 근데 이거를 연결시켜 보니까 정부가 돈이 없어서 국민들한테 청약 통장 더 저금 많이 하게 하고 지금 뜯으려는 거 아니야? 이자 더 주라고 그러고 은행들한테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자체 그렇게 된것 지금 같아요. 작년에도 19조 원을 안 줬어요 지자체를. 그걸 안 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권한쟁의 심판 들어갔거든요. 저 받아야 될 거는 지자체랑 중앙정부랑 하고 있는데 올해 또 안 주겠다라는 거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우리 줄 돈 없으니까 너희 벌금 많이 걷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벌금 과태료 벌금 걷어가지고 니들이 지자체 예산 땜빵해 이렇게까지 지금 기재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평기금, 주택도시기금, 지자체 이 교부금 있고 그다음에 공적자금 예. 관리기금 그거 다 땡겨서 쓴다는 건데 어쨌든 적잖은 걸 기금에서 땡겨 쓰는데 기금은 원래 목적이 있는데 땡겨 쓴 다음에 그냥 적자 안 난 것처럼 그냥 있는 돈 쓴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 지자체에 가는 그 교부금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부금은 작년에 18조 원을 아예 말도 없이 안 줬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기재부가 당당하게 얼마를 안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유일한 차이입니다. 뭐 현재 권한쟁의 심판도 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니까 약간 태도가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렇게 한다면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취지나 그런 것들이 정당성이 아무 다 무너집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왜 합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부가 짜온 예산안을 이거대로 심의하고 의결해서 이거대로 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 국정 3권 분립의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고 의결한 예산을 마음대로 감액해버리고 마음대로 조정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이거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헌법에만 명시되어 있고 국가재정법이나 다른 국회법 관련돼서는 아주 구체적인 좀 조항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미비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헌법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헌법 제56조에 의하면 정부는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지금 이런 30조 원 규모의 세수가 덜 들어온다는 것은 당연히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저는 뭐 이 방송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하면 예산 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 예. 야당은 차라리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한번 거부하고 준예산 사태를 불사하더라도 그 추가 경정 예산을 제대로 절차대로 제대로 지켜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이 국회 예결위에 공청회에 갔었거든요. 근데 네. 국회가 예산 심사 시작하기 직전에 5명의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예결위 의원들 뭐 30몇 명이 앉아서 그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요. 진술인이라고 그러면. 그런 다음에 막 엄청 막 고문하듯이 물어봐요. 막 이거 뭐냐 저거 뭐냐. 또 뭐 의견이 다르고 의원 본인하고 의견이 다르면 막 면박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한 3시간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기금 사용하는 문제 있잖아요. 사실 그 5명의 전문가들을 스펙트럼을 구성하거든요. 보수적인 분이 보통 지금 의원들 구성하고 비슷하게 지금 같은 경우 보수적인 분 2분, 상대적으로 중도 진보 쪽이 한 3명 이런 정도가 됐는데 보수적인 분들한테 이 의원들이 기금 사용한 거 이거 정상입니까 물어봤을 때 다 뭐 서울대 교수님이고 뭐 정통 주류 경제학자들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요. 이건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문가들. 보수의 가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편법도 아니고 이거는 위법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일수록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시고 오히려 맞아요.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가 났으면 적자 났습니다. 빚을 내겠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그걸 재가를 받고 예산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적자 났지만 빚은 안 내요라고 이렇게 편법으로 가는 건데 더 놀란 거 한 가지. 그래서 막 물어보니까 기재부 쪽에서 나오거든요. 기재부 쪽에서는 지출구조조정으로 이거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근데 지출구조조정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록 제출 못 합니다.
못 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출구조 조정을 할 예정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계획이 있죠? 사업은 다 있습니다. 목록 제출하세요. 목록 제출 못 합니다. 막무가내요 진짜 완전히. 저 정말 놀랐어요. 저는 기재부 고발해야 된다고 봐요. 농담이 아니라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가만두면 안 돼요, 진짜로. 너무 뻔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수 펑크가 난 게 계산을 잘못한 건데 정말로 모르고 이렇게 계산을 잘못했을까요? 감세 때문에 된 건데 감세를 계산을 해요. 감세를 하면 얼마가 줄어들지 감세 효과만 몇 조 원이라고 막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가 줄어들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예산안 통과하는데 힘드니까 일단은 부풀려 가지고 거의 저는 분식회계라고 봐요. 이거는 거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이렇게 뻥튀기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걸렸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잘못했다라고 하고 이제 추경도 안 하겠다라고 하고 막 아무 돈이나 막 남의 돈 막 다 땡겨 쓰는 거예요. 거의 강도짓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대통령께서 지금 한국 경제가 내부에서만 안 좋은 평가가 나오고 국제적으로는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연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0.1에 0.1. 지금 서민 경제는 무너져가고 있고 저희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자영업자들 생태계는 지금 망하고 거의 무너지고 붕괴 수준입니다. 지금 대통령 퇴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국정농단이니 뭐 공천 개입이니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국정도 무너지고 있지만 또 간밤에 나스닥이 무너져가지고 강정수 박사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나스닥하고 빅테크에 이 트럼프 당선 이 목매고 있는 그 이야기 좀 들어봐야 돼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끝이 안 나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정말 이 생각은 드네요. 이게 우리가 녹음 파일이 불법이네 아니네. 뭐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거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시간 보내다가 진짜 예산을 이렇게 세수 펑크가 낸 거를 편법으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수십조 원을 국가가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국가에 우리가 내년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 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박근혜 탄핵 때 이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결정문을 읽었잖아요. 그 중에서 너무 기니까 제가 핵심적인 것만 읽을게요. 그러니까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엔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수사를 거부하는 것도 탄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이 법 위반이 만약에 드러나면은 이 사람이 탄핵하는 게 국가적 이익이면 탄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진짜 말 되게 신중하게 하는데 이제 무정부 상태다. 이거 대한민국은 지금 진짜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녹취록 때문에 흥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을 그러니까 윤을 탄핵을 해가지고 얻는 국가적 이익과 이거를 이제는 냉정하게 좀 계산을 해봐야 될 타이밍까지 왔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탄핵의 손익계산서를 짜봐야 된다. 좋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요새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면은 기후재정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회에서 이제 기후재정 토론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정말 중요하고 지금 정말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기후 재정의 분야에서는 정말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게 단순히 지구가 망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너무나도 큰 문제지만 이게 당장의 기후 무역 규범으로도 다가오고 있거든요. 여기 한국 정부가 완전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못했는데 수출 대기업들이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과연 이런 거 언제 대응할 겁니까? 지금 의료도 개판이고 지금 모든 것들이 완전 다 비상에 걸렸는데 지금 언제까지 이런 걸로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좀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하게 손익계산서 잘 작성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주말 동안 잘 작성해 주시고 심진일 평론가님은 월요일에 또 금요일에 오셔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